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 서강대학교 최준석입니다. 오늘은 Sustainable Machine Learning이라는 주제로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Continual Learning 그리고 Learning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컴퓨터공학과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그전에는 네이버 AI에서 이제 일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랩에서 나온 논문 3편 정도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지금 뉴립스 202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학회인데요. 여기서 발표가 되는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OVS Meet Continual Learning Towards Sustainable Open Vocabulary Segmentation 이란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OVS라는 것이 Open Vocabulary Segment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Open Vocabulary Segmentation의 약자고요. Open Vocabulary Segmentation이란 이제 타겟하는 클래스가 이제 제한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클래스 타겟이 뭐 100개면 100개 혹은 뭐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은 뭐 몇만 개까지도 갑니다. 말이 오픈이지만 사실은 실제 구현에서는 이제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 연구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황동준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김예진, 이민영 학생 그리고 티빙겐 대학교의 오성준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서 올해 유립스에 발표를 하게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최근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새로운 객체를 만나게 되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제약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렇게 자율주행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클래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처음 보는 클래스라고 해도 이 모델이 알고 있는 기초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세그멘테이션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안전을 이제 도모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보면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 스택들이 들어가 있지만 아마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기술 스택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씬이 이게 인풋으로 들어오면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에 자동차가 있고 혹은 어디가 이제 길이고 차선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일단 인식을 해야 그다음 스택의 기술들이 쭉쭉 들어오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클래스의 객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이 고장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 객체가 타겟 클래스의 숫자가 제한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비록 이 클래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OVS 모델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OVS 모델의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한 리미테이션인데 대부분의 OVS 연구들이 단일 트레이닝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이 단일 트레이닝 시나리오란 한 번 트레이닝하고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가지고 내 모델을 한 번 딱 트레이닝하고 나서 이걸 이제 영원히 쓰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게 약간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우리 생활을 생각해 보면 10 년은 좀 그렇고 한 15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뭐 아이패드도 없었고 자동차도 지금이랑 생긴 게 많이 달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클래스가 생겨날 수도 있고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OS 모델이라는 게 한 번 딱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과연 영원히 쓸 수 있을까? 그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은 OS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 출시가 되면 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다는 겁니다. OVS 모델이 이미 학습된 OVS 모델을 추가된 데이터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거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OVS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클로즈 셋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좀 유사한 성능, 뭐 유사까진 몰라도 좀 어떻게든 좀 컴페어러블한 성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인데 실제로 트레이닝이 된 OVS,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OVS 모델이 꽤 잘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셋,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식을 딱 시키면 OVS 모델이 거의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원포머가 이 클로셋 세그멘테이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과 AD20K 데이터셋을 이제 이 성능을 각각 100%로 봤을 때 OVS 모델을 사용하면 코코로 학습된 OVS 모델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코코에서는 86.4%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포머에 비해서 86.4%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이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OVS 모델이라는 게 꼭 그 원포머는 정말 딱 정해진 클래스만 인식이 가능한데 OVS 모델은 우리가 어 맞닥뜨리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도 그 인식이 되니까 이 정도의 성능 감소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ADE20K에서 보이는 이 46.9%의 성능 감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정도의 성능 감소라면 저라면 그냥 원포머를 씁니다. 불편하더라도 이 성능 차이는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generalization ability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OVS 모델이 이제 처음 보는 클래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탄생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이 매우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냥 통째로 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OS 모델을 원래는 코코로만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는 코코와 ADN2K로 한꺼번에 이제 학습을 재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성능이 88.8% 코코에서는, 그리고 AD20K에서는 약 80% 정도로 성능이 확 올라옵니다. 좋은 현상이죠. 문제는 리트레인은 어 이렇게 데이터셋이 새로 나올 때마다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는 얘긴데 만만한 작업이 아니겠죠. 모델을 새로 학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다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런 단점이 있고요. 파인 튠은
이제 코코로 학습된 OBS 모델이 있으니까 AD20K를 가지고 이 모델을 그냥 파인 튜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D20K에서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95% 까지 달성이 돼요.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원래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던 코코의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73.1%로. 근데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안한 콘 OBS라는 기술은 이제 AD20K라는 보지 못한 데이터셋에서도 94.4%, 원래 잘하고 있던 코코에서도 89.3%라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수준의 성능을 이제 달성을 하였다. 최소한의 투입을 통해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살짝 말씀드릴 것인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모티베이션 파트니까 다시 한번 이 저의 모티베이션 리캡을 드리면, 이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새로 추가되기 마련이고, 그럼 이 추가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의 OVS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저희의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OBS 모델의 인식 능력을 새로운 데이터셋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아까는 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 기술은 컨티뉴얼 러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셋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서도 기존에 있던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 영역인데, 컨티뉴얼 러닝 기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컨티뉴얼 러닝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코코 성능, XG 코코 성능이고, 이쪽이 이제 시티스케이프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 성능인데요.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겠죠. 리트레이닝이 기존 기술 중에 제일 오른쪽 위에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걸 보면 리트레이닝에 비해 한참 부족한 성능을 볼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아워스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컨티뉴얼 러닝이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컨티뉴얼 러닝이 OVS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적용되고 있던 state of the art continual learning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이 세팅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팅에서는 기존의 continual learning 기술들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continual learning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말씀드리면요. 메소드 이름은 Con OVS인데, 이게 사실 저희는 제 성향이긴 한데, 저는 복잡한 기술을 싫어합니다. 복잡한 기술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논문에선 잘 나와도 실제로 해보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는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기술들이 간단합니다. 이 기술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 할 때 각 데이터셋별로 엑스퍼트 모델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코코로 학습된 모델이 있고, 어, AD20K로 학습된 모델이 또 있고, 그다음에 시티스케이프스로 학습된 모델이 있는 거죠. 이게 리트레이닝이랑은 다른 게, 리트레이닝은 코코, 시티스케이프스, AD20K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학습을 시키는 게 리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추가되면 그 추가된 데이터셋만 가지고 익스퍼트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파인 튜닝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셋만 쓴다는 점에서. 하지만 대상이 기존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익스퍼트를 만든다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처음에 이제 OVS 모델을 프리트레인 데이터셋 써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아 디코더를 파인 튠해요. 인크리멘탈 데이터셋만 가지고. 그래서 익스퍼트 모델을 얻습니다. 다음에 각 데이터셋별로 그 민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제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클립이라는 걸 사용해서 클립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을 만든 다음에 민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얻은 후에 이걸 가지고 mixture of 갑자기 이게 약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MVM distribution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이제 인퍼런스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트레이닝의 전부고요. 정말 간단하죠. 그냥 프리 트레이닝 한번 하고 그다음에 디코더만 파인 튜닝을 해서 익스퍼트를 각각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MVM 디스트리뷰션을 구축한다. 네.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교과서에서 이제 다 배우는 믹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의 형태죠. 그래서 인퍼런스 페이즈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디코더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디코더가 익스퍼트 모델이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뭔가 필요하냐면 인풋, 그다음에 인코더는 이제 클립을 쓰고요. 디코더, 이 익스퍼트 모델이죠. 그래서 MVM 파라미터, 아까 트레이닝 때 구해놨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인풋 이미지와 인풋 텍스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카테고리인 거고요. 문장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카테고리를 저희 실험을 했고 그래서 얻은 임베딩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팩터 에스티메이터라는 모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람다라는 인터폴레이션 팩터가 딱 튀어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우시안 그 믹셔 모델을 구축해 놨으니까 이 임베딩이 어떤 가우시안에 가장 가까운지를 연산해 가지고 람다 1과 람다 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디코더가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디코더를 섞어요. 이 섞는데 이때 비율이 아까 구했던 인터폴레이션 팩터 에스티메이터에서 나온 람다를 가지고 섞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트레이닝 페이즈 때 MVN 디스트리뷰션 즉 믹셔 오브 가우시안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인풋 이미지와 인퍼런스 타임 때 인풋 이미지와 인풋 텍스트의 임베딩을 가지고 구한 인터폴레이션 팩터를 사용해서 그 익스퍼트 모델들을 섞는 비율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컨 OVS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기술이고 사실은 어 과연 '이런 걸로도 논문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좀 고생하긴 했습니다. 아이클리어에 제출했다가 떨어지고 르립스에 이제 제출을 해서 그래도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붙었는데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하고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세팅을 보시면 시나리오 4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다 코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OVS 기술들이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코코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크리멘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시티스케이프스, 뭐 AD20K, 시티스케이프스와 AD20K 동시에 쓰는 거, 그다음에 뭐 BDD 시티스케이프스와 AD20K와 BDD 100K와 맥필러리 비스타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4개를 인크리멘탈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 있는 제로샷 테스트 데이터셋은요. 학습 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아까 자율주행 시나리오에서 처음 본 클래스가 딱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제로샷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습 때 보지 못한 데이터셋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성능이 괜찮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프리트레이닝과 인크리멘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제로샷에서도 잘 나와야 하는 게
우리의 OVS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러닝 시퀀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비교 대상은 리트레이닝, 그다음에 파인 튜닝, 그다음에 컨티뉴얼 러닝 기술들 이렇게 있고요.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패놉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하는 PQ, MAP, MIOU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저희가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논문들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 1, 2는 인크리멘탈 데이터셋이 하나였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능이 그래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레이닝, 사실 리트레이닝이 더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리트레이닝은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거든요. 컨티뉴얼 러닝에서 리트레이닝은 어퍼 바운드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저희가 더 성능이 괜찮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이거는 이제 정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저희의 추측은 그래도 그 리트레이닝 때 불리한 점이 뭐냐면 각 데이터셋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티스케이프스는 뭐 몇만 장 수준이라면 호포는 몇십만 장 수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크기가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면 이제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하면서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디코더를 이제 익스퍼트 모델을 만들 때 단일 데이터셋만 쓰기 때문에 그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해서는 적어도 임밸런스 문제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능이 좀 괜찮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괜찮았고 투 인크리멘탈 데이터셋은 이제 코코로 프리트레이닝 하고 AD 트레이닝 인크리멘탈 익스퍼트 하나 만들고 시티스케이프로 한 번 더 디코더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행하는 건데 성능이 좋았다. 리트레이닝보다 더 좋았다. 파인 튜닝보다도 당연히 더 좋았고 뭐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에서도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팩터가 어떻게 실제로 도출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 지금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람다가 0과 1에 가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A847이라는 데이터셋이 원래 있던 데이터셋 즉 시티스케이프스와 AD20K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좀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람다가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섞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 갖고 있던 디코더를 그대로 섞지 말고 사용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B를 보시면 이번에 람다가 0.5, 0.6 이쪽이 많죠. BDD100K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 좀 기존의 데이터셋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섞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터폴레이션 팩터 에스티메이터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든 간에 뭐 람다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멘틱 정보에 의거해서 어댑티브하게 람다가 도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면 OVS 모델이라는 게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라는 방법으로서 콘 OVS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이건 Mixture of Expert Based Continuous Learning Method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어 그냥 원래 OVS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로샷 인퍼런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 성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로보틱스 쪽에서도 OVS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로봇이 이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객체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뭐 공항에 있는 로봇을 생각해 보면은 공항에 얼마나 다양한 그 것들이 돌아다니겠어요. 뭐 캐리어도 정말 다양하게 생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OVS 모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걸 분명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 리트레이닝 해 가지고 아마 놓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로는 저희가 세그멘테이션만 이 논문에선 다뤘는데 디텍션까지도 한번 확장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특히 디텍션이 더 로봇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듣고 있는데 이쪽까지 이제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VS 얘기는 끝났고요. 아마 제가 논문 3 편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논문 2편 정도 말씀드리고 나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 논문은요. 지난 10월 월에 발표된 10월 월에 콜룸이라는 학회에서 발표된 머신 언러닝 기술이에요. 콜룸이라는 학회는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주력으로 다루기 위해서 작년에 새로 출범한 학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회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목은 Improving Feature Information Estimation and Efficiency for LoRa-based LLM 언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요. LLM에 대한 언러닝을 다루고 있고요.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 김예진 석사과정생, 그다음에 장부르 교수님 연구실에 김은원 석사과정생이 공동일저자로 진행을 했고 고려대학교의 장부르 교수님과 제가 공동 교신으로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언러닝이 뭐냐? 언러닝이 이제 굉장히 핫 토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LLM이 워낙에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어 모델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뭐 "최준석의 전화번호는 뭐야?"라고 하면은 이제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있었죠, 실제로. 이비 예 이전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위험 정보,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정보를 트레이닝 셋에서 제거하고 리트레이닝 하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LLM 트레이닝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리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언러닝이라는 연구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리트레이닝 없이 간단하게 가벼운 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LLM에서 삭제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LLM 언러닝이고요. 그래서 sensitive information을 이제 좀 삭제한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러닝을 하고 나면 이 모델이 이제 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언러닝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클리어 2025에 나온 이제 요 논문을 보시면 이 LLM 언러닝을 어떻게 해야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대의 차승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인데 저희가 요 논문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은 기술이다.' 생각을 해 봐서 '이거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시한 이 논문이 아이클리어 논문에서 제시한 Fisher Weighted Initialization of LoRa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아이클리어 논문에서 제시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여서 필라라고 하는데 이 필라는 Parameter Efficient Learning 기술이에요. 그래서 Low Rank Adaptation이란 로라 기술이라는 걸 사용해서 포겟셋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정보에 딱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포켓셋에 연관된 파라미터를 식별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로라에 할당을 해서 그 로라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언러닝을 수행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고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겟 임포턴스 맵을 추출하는 방법은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럼 피셔 인포메이션은 뭐냐? 이건 통계학의 가장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방법인데요. 1907 년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0 년이 넘었죠. 사실은 분산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 피셔 인포메이션이란 그 웨이트의 분산을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모델에 그 파라미터가 많이 바뀌면 그 파라미터는 중요한 파라미터고, 많이 바뀌지 않으면 그 파라미터는 덜 중요한 파라미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분산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분산을 피처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FI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FI를 사용해서 중요한 파라미터와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식별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클리어 페이퍼에서. 그래서 식을 보시면 아 expectation of square예요. 그래서 요게 로그 파라미터, 로그 프로바빌리티의 그레디언트, 즉 그레디언트가 제곱이 돼서 expectation이 계산이 되면 그게 feature information이고, 실제로 우리가 expectation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approximation이 들어가요.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샘플 미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겟셋과 리테인셋에 대해서 각각 피셔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서 이제 드디어 임포턴스 맵을 구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로라 어댑터 붙여 가지고 이제 언러닝을 수행하는 건데, 이때 이제 로우 랭크 어댑터를 아까 구했던 마스크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로러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걸 정말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뭔가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포겟셋과 리테인셋의 연관된 파라미터를 찾고, 그걸 가지고 로라 어댑터를 적용해서 언러닝을 수행하는구나라는 그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저희가 식별한 문제가 이겁니다. 먼저 피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파라미터 임포턴스를 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셔 인포메이션은 사실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피셔 인포메이션은 사실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제곱의 expectation이 아니라 제곱의 expectation 빼기 expectation의 제곱입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분산의 정의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텀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레디언트의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러닝 세팅에서는 저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걸 0으로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0으로 날릴 수 있는 환경은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만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포겟셋은 전체 데이터셋이랑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만 딱 골라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데이터셋을 대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텀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셔 인포메이션, 앞에서 봤던 이 피셔 인포메이션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0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넣어 가지고.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 구하는 것을 고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그냥 피셔 인포메이션을 하지 말고, 워낙에 머신러닝 논문들에서 이 앞에 텀만 가지고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베리언스라고 그냥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베리언스니깐요.
그래서 이름이 필라가 아니라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렉티드 폼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임포턴스 맵 구할 때 사용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임포턴스 맵을 이 바리언스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이 필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로라를 사용해서 이피션스를 이렇게 임프루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본 아이클리어 논문에서 말이죠. 이 필라가 그 로라를 이제 레버리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forget importance 맵을 구할 때 모든 모델 파라미터를 예,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로라를 쓰는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거죠. 로라를 쓰는 의미는 원본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 로라 어댑터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인데 모든 파라미터에 액세스가 필요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그냥 로라 어댑터의 그레디언트만 사용하자는 겁니다. 전체 모델 계속 사용하지 않고 로라만 쓰겠다. 그렇게 됨으로써 엄청난 효율성의 증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따가 볼게요.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인크리멘탈하다.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만든 것은 좀 노벨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리뷰어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언러닝에서는 피처 인포메이션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속 사람들이 피처 인포메이션을 잘못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와줘야 그래서 좀 인식이 바뀌면서 올바른 피처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 해명을 했고요. 리뷰어들한테. 그게 좀 이제 통해 가지고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는 토프, WMDP, 뮤즈라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토프는 그 가상의 저자들이 가상의 소설가들을 만들어서 이제 QA question and answer 페어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WMDP는 좀 위험한 정보에 대한 특히 그 생물학적으로 아니면은 그 사이버 시큐리티 쪽으로 위험한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 사지선다인가? 아마 멀티플 초이스 벤치마크로 만들어진 거고요. 뮤즈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식적인 그 지식 그리고 벌브 쪽으로 이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평가할 때 그 일반적인 LLM으로서의 성능이 언러닝을 하게 되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존 기술들은 그거를 좀 너무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길래 95%까지만 망가뜨리는 선에서 이제 언러닝이 얼마나 잘 됐느냐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LLM은 라마 2 7B, 그다음에 Phi 1.5B 이렇게 사용했는데 폭의 1%, 5%, 10%. 그러니까 포겟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1%냐, 5%냐, 10%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에버리지 게인을 보시면 필라 대비 많이 좋다. 그래서 이 성능 증가가 어디서 왔냐? 아까 얘기했던 피처 인포메이션의 코렉션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피션시 쪽에서는 이제 아, 저희가 시간을 좀 쟀어요. 그래서 언러닝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를 쟀는데요. 이제 시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트레인이 이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필라는 1%면은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는 더 줄이고요. 폭이 10%를 쓰면 필라는
오히려 리트레인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왜냐면 풀 모델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진정한 efficient 언러닝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스토리지는 사실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스토리지는 저렴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저장하는데 25 기가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저희는 0.3 기가바이트만 필요하였다. 저희가 이거를 잰 이유는 저희 장비가 스토리지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 스터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면 FI 컬렉션으로 성능이 올라갔다. 로라만 쓰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둘 다 쓰면 성능이 올라가요. 대신 로라를 씀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94, 1.43으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로라를 쓰는 순간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성능 감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여기서 있는 GD와 MPO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제 언러닝을 위한 로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존에 알려져 있는 로스 펑션의 애드온으로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는요. 벌써 시간이 43분이라 일단 백그라운드는 언러닝이 중요하다. LLM에서. 리트레이닝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LLM을 리트레이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남은 챌린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푼 챌린지는 필라가 기존 기술이 실제로 이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걸 저희가 FI 컬렉션, 그다음에 로라만 사용하는 두 가지 솔루션으로 좀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LLM을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잊고 싶다면 저희 기술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남은 1분 동안은 사실 논문 한 편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목 정도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ICM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Nag-Merge Consensual Weight Negation for Strong Machine Learning입니다. 이게 ICML에 발표가 됐고요. 저희 연구실의 김효서 석사과정생, 그리고 네이버 AI랩의 한동민 리더님, 그리고 제가 함께 연구해서 진행한 연구고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쪽의 언러닝입니다. 그래서 클립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멀티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는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립에서 언러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네거멀지 기술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Q&A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세션을 마치고 저희가 강의 자료는 다시 한번 신청하신 RSVP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Q&A 세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위에서부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네요. 자동차혹은 도로 위에 있는 그렇죠. 뭐 별도로 학습할 만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뭐 도로 위가 아니라 뭐 보도 위에 있다거나, 혹은 사람이 이제 보도 위가 아니라 뭐 도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학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요, 그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 고라니가 튀어나온다거나
갑자기 뭐 너구리가 튀어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 시티스케이프스라는 데이터셋을 보시면 그런 클래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객체가 나왔을 때 이 OVS 모델이 좀 잘 작동해야 되는데 현재 모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약 답변이 안 됐다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릴라에서 고려하는 파라미터와 로라에서만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될 때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 연결될 필요는 없나요? 릴라에선 해당 부분을 위해 모든 파라미터를 고려하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희 논문에 보시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엄청 골치를 앓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결되는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강하게 집어넣어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끊어버린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명을 저희가 그 논문에 보시면 있는데 사실 쉬운 증명은 아니었어요. 좀 엄밀한 증명도 아니고. 근데 엠피리컬 프로프를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저희의 발견이고요. 근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만 바꾸면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그걸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가 그냥 델타 B, 델타 A를 곱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확한 미분식을 사용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답변은 생각보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라는 게 저희 답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언러닝을 하는 것의 필요성이 가드레일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가드레일보다 더 낫다 혹은 뭐 이걸 쓰면 가드레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안전에 대해서는요. 리던던시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드레일도 필요하고 언러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드레일만 믿고 있다고 가드레일이 가끔씩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LLM 초창기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 제일브레이크 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제일브레이크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가드레일이 어떻게 뚫리냐면 마이너 랭귀지로 질문을 하면 뚫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가드레일이 잘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어로는 좀 뚫리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메이저라고 한다면 진짜 마이너한 랭귀지로 하면 물어보면 이 가드레일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드레일도 있고 그 앞단에서 모델의 그 아예 그 지식을 지워버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또 사실은 이게 언러닝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드레일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게 이제 완전히 말이 안 된다,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100% 믿을 수 없다면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뭔가가 저는 언러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분산을 계산하는 것 자체에 계산적인 부담은 따로 없는가? 이것도 되게 저희가 우려를 했던 것인데 어차피 제곱의 expectation을 원래 구했거든요. 피쉬 인포메이션 구할 때. 근데 그냥 expectation의 제곱을 더 구하는 거는
거의 오버헤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의 오버헤드가 거의 0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피처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것 대비 뭐 특별히 더 추가되는 연산 오버헤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민감 정보를 없앴을 때 이게 정말 없어진 건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사실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네. 이게 모든 언러닝 연구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험실 수준에서는 테스트 셋이 있거든요. 밸리데이션 세트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현업에서 예를 들어 내가 구글 사람이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어떤 위험한 정보를 삭제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려면 되게 모순적인 건데 포켓셋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버시 혹은 위험성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혹시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저자의 논문을 보면 좋은데, 구글 소속의 엘레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언러닝을 프라이버시와 세이프티로 나누자. 그래서 프라이버시 쪽은 그 또 어떻게 하고 뭐 세이프티 쪽은 아예 성능을 0으로 떨어뜨리자. 그래서 0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밸루에이션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대답을 못하게 만들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기에 네. 다음 나온 질문은 아까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같이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 시간이 한 6분 정도 이게 정각까지는 남았는데 혹시 교수님 뭐 추가 질문이 없다고 하면은 혹시 아까 세미나 중에 남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진행해 주실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근데 5분 안에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만 그러면은 큰 흐름만 좀 언급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지금 공유 제 화면이 나오나요? 네, 지금부터 나옵니다. 예, 요 논문이 이제 저희 연구실의 효서 학생이 네이버에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태스크 애리스메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핫했던 방법인데, 뭐냐면은 파인 튜닝을, 그러니까 이게 프리트레인 모델이고요. 이게 파인 튜닝 모델이면 업데이트 과정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냥 직선으로 그은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태스크 벡터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파인 튜닝 기술, 그러니까 파인 튜닝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프리트레이닝 기술에서 삭제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 프리트레인은 뭐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파인 튜닝을 예를 들어 자동차만 가지고 파인 튜닝했다고 하면 요 모델이, 프리트레인 모델이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이 파란색 벡터를 거꾸로 해 가지고 더해 주면, 즉 이 포인트에서 요 노란색 에로를 더해 주면 여기 있는 모델은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테스크 애리스메틱 논문에서 발견한 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negation by 그러니까 unlearning by negation인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하이퍼 파라미터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게 각 포인트들인데 성능이 거의 막 10 몇 프로가 왔다 갔다 해요, 언러닝 성능이.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의 방식은 그냥 이 모든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나온 모델들을 다 멀지 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냥 더하는 게 이제 원래 있던 유니폼 멀지라는 기술이고요. 저희의 제안한 멀징 방식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 것 같은데 모델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하이퍼 파밀리 튜닝하기 위해서는 막 모델을 100 개, 1000 개씩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하는 겁니다. 성능을 보지 않고 그냥 멀징해요. 이때 모델들이 같은 부호를 갖고 있으면 멀징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이 다른 부호를 갖고 있죠? 그러면 멀징을 안 합니다. 그냥 0 으로 둬요. 고게 네 멀징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멀징을 시켜 주고 부호가 다르면 멀징을 안 한다. 요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기술이. 그래서 사실 저는 복잡한 걸 만들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간단한 것밖에 생각이 자꾸 안 나 가지고 물론 제가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립에서 언러닝을 해서 기존 머징 기술 그리고 패스cal LSML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해 주신 최준석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회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